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종종 말씀드리지만 언더스탠딩이 추구하는 방향은 네. 뭐 우리가 세상을 뭐 바꾸자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우리가 좀 더 현명해지다 보면 세상은 저절로 바뀌어질 바뀔 것이다. 것이다. 정치를 바꾸자 그럴 필요 없다. 유권자들이 그냥 좀 현명해지면 그 친구들은 저절로 바꾼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조금씩 더 현명해지고 조금씩 더 그냥 공부합시다. 이제 그 얘기하면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는 게 언더스탠딩이잖아요. 네. 오늘은 아마 언더스탠딩 이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지금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보신 얘기일 것 같은데. 네, 이건 대학 무슨 과를 가야 배우는지도 모를 거예요. 오늘 배울 게 뭐냐면 네. 우리 궤도. 지구에서는 사람이 그냥 걸어 다니니까 그냥 막 랜덤하게 가고 직진 좌회전 이렇게 다니잖아요. 네. 우주로 올라가면 우주에 있는 웬만한 건 다 돌아요. 그 길이 있어. 돌아. 태양도 돌고 어. 지구도 돌고 다 원으로 돌지. 예. 어떤 중력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그 도는 루트, 궤도라고 해, 궤도. 평생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이건 이거 왜요? 나는 단 1초도 고민 안 해본 걸 네. 어떤 분은 평생을 연구하기도 하는 게 네. 인류의 다양한 학문이고 지식 체계인데 네. 그래서 오늘은 그분 모시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다시는 들어볼 일이 없을 만한 그러나 여기가 아니면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 죽기 전에 못 들어본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죽기 전에 못 들어본 궤도 이야기 한국천문연구원의 최은정 실장님 모시고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난이도가 높습니까? 높지 않습니다. 높지 네. 않습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데. 네. 뭐부터 배우면 됩니까? 진짜 일자무식입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이제 촬영을 했을 때 우주 예. 쓰레기. 우주 쓰레기. 쓰레기, 우주 위험 감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궤도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주 어떻게 쓰레기도 네. 그 궤도에 따라 도니까. 움직이니까. 네, 그리고 쓰레기. 어쨌든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도 궤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주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반이 되는 좀 지식 좀 더 측면에서 기본적인 얘기. 네, 기본적인 얘기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네. 지구과학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들이 많아서요. 진짜 지구가 못 들어본 거.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뭐부터 그래서 배우면 될까요? 네, 사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처음에 위성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예. 지구 주위를 도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은 어떻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위성은 네. 왜 안 떨어지냐? 네, 달이 지구하고 지구 주변 주위를 돌듯이 위성도 지구 주위를 도는 거라서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인공위성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뿅 밖으로 보냈는데 날아가려고 하는 힘과 지구에서 당기는 중력 힘과 그 딱 적당한 지점에서 만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걔가 이제 거기에 갇혀가지고 뱅글뱅글 돈다. 근데 걔가 딱 그 자리 아주 스윗 스팟에 딱 있으면 그러다가 나가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전거를 타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어느 네, 쪽으로. 네.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를 안 무너지는 이유는 그놈이 그 사이에 움직이니까. 도니까 이게 보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안 무너지는 건데. 안 튀어나간다. 그런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인공위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임무들을 이제 우주로 보내는데 예. 그러면 어느 궤도에 보내야 우리가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설계 개념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위성이 어떻게 하면 왜 안 떨어지느냐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물리 법칙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뉴턴의 법칙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두 예, 물질 사이에 땡긴다. 네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지구가 위성을 당기는 인력하고 위성이 돌기 위한 힘이 이제 원심력이 될 텐데 네. 두 개가 그런 평행이 이루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야구공을 던질 때 우리가 뭐 투수들이 보통 시속 한 어느 정도 던져요? 100km, 150km 150 던졌다. 정도 던지면은 강속구죠. 그렇죠. 강속구죠. 그렇죠. 그런데 시속이 아니라 초속 7km 이상을 던지면 그 공은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아요? 돌 수 있다. 아. 네.
그 진짜 힘을 빨리 이제 던져야 되는구나. 만드는 거죠. 제가 간단한 수식은 좀 가져왔는데요. 예. 결국에는 만유인력하고 원심력이 같아지는 그 속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수식에서 간단히 보시면 속도는 궤도 반지름의 루트에 반비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궤도의 반지름은 우리가 지구 반지름에다가 고도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고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겠죠. 아, 네.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0km 고도에서는 얼마? 그 다음에 36,000km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면 우리가 위성을 지구 주위를 계속 돌게 할 수 있다. V는 속도입니까? 네, V가 속도입니다. 속도? 네, 네. 아. 지구 궤도를 도는 속도. 저 말은 가까운 데서 돌려면 더 빨리 엄청 돌아야 빨리 되는 돌아야 거죠. 될 거고 네. 조금 멀리 멀리 높이서 돌려면 조금 그나마 천천히 돌아도 그렇죠. 되고. 천천히 돌아도 네. 돈다 안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누리호 발사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누리호 1차 발사했을 때 저희가 모사 위성을 올렸었는데 예. 그게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면 제 궤도에 못 올렸기 때문인데요. 아, 좀 짧아서. 속도가 그만큼 안 내서요. 아. 발사체가 이제 정확한 궤도에 올려주려면 그 속도를 여기에 맞는 속도를 내줘야 되는데 그 속도에 못 그 미치면 속도에 떨어지고. 못 미치면 지구로 떨어지는 거죠. 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하군요. 네, 네. 어느 위치에 있어도 어느 어느쯤 되는데 어느 네. 위치에 거기에 적당한 간 속도를 속도로 올려줘야지 되는 거죠. 거기서 네. 속도가 더 빠르면 밖으로 나가는 거고. 밖으로 나가는 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떨어지는 건데요.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결국에는 고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고도라고 하는 건 이제 지표면에서부터의 높이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까운 공간을 저궤도 영역이라고 하고 이제 좀 네. 중간 지역을 이제 중궤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36,000km 정지 궤도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지구의 자전 속도하고 위성이 도는 속도하고 같아져서 우리가 네. 항상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고도마다 정지 궤도라고 필요한 하죠. 속도가 다르군요. 네, 그래서 우리 고도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위성이 어쨌든 지구 궤도 우리가 지구 궤도 도는 고도 100km 이상 우주로 보내려고 했을 때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지만 떨어지지 않는다가 있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가장 최소 속도를 우린 제1 우주 속도라고 합니다. 아, 네.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해야 안 최소한의 떨어져. 속도죠. 그래서 제일 우주 속도 한 7.9km 정도의 속도인데 만약에 우리가 고도 500km 정도에 올리려고 하면 7.6km 정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을 때 발사체가 실제로 이제 그 궤도에다가 직접 위성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에 맞춰서 위성을 놔주면 그 위성은 이 속도로 계속 돌게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성공을 한 거고요. 그럼 고도가 36,000km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해야 되냐면 한 3km 정도를 초속 유지해야 돼요. 3km. 초속 3km입니다. 와. 그 인공위성도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고 올려서 거기서 샥 그 속도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 속도를 낼 그렇죠. 수 있도록? 발사체가 직접 이제 그 궤도에다가 바로 올려줄 수도 있고요. 올라가서 예. 처음에는 발사체도 그럼 초속 8km로 돌다가 그렇죠. 안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밀다가 자기만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뒤에서 발사체 밀다가 아마 떨어지는. 보시면 1단, 2단, 3단 해서 예. 3단이 이제 위성을 놔주는데요. 1단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떨어지죠. 고도 예. 저희가 한 5, 60km 정도 이내에서 다 떨어지고 위성을 보호했던 페어링도 고도 한 100에서 200km 사이에서 다 떨어뜨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3단이 위성하고 같이 돌아요. 대신에 위성보다 고도를 좀 낮춥니다. 왜냐하면 위성하고 같이 돌다가 둘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위성을 놔주고 그거보다는 좀 낮은 고도로 떨어뜨려서 둘 다 사실은 거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쓰레기 중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로켓의 잔해예요. 아, 그러니까 걔는 살짝 밑에 있고 네. 위성은 위에 있고 네, 그런데 네. 얘는 밑에 있으니까 안녕. 돌다 보면 자기는 밑으로 점점 떨어지는 내려가고 거죠. 먼저 같은 떨어지는 속도여도 거죠. 네. 가다가 아. 그 우리 400m 계주하면 이렇게 덜덜하면서 앞에 놈 먼저 뛰고 나는 이제 천천히 가다 주고 가고 딱 그거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속도를 맞춰서 위성을 놔주는 거고요. 예. 만약에 이제 고도를 더 높여야 되는 경우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발사체가 36,000km까지 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성을 저궤도에 놔주고 위성의 추력을 이용을 해서 정지궤도까지 가는 그런 길을 이제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위성들이 이제 지구 궤도 안에서는 이제 이 정도 속도를 유지를 하는데 네. 만약에 우리가 다른 행성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 속도로는
속도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속도를 유지한다는 거는 지구 궤도에 갇히는 거니까요. 예. 지구 중력장 이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달이나 화성이나 이렇게 갈 때는 벗어나야 되겠죠. 지구의 인력을 벗어날 수 있는 최소의 속도가 제2 우주 속도라고 합니다. 우주로 나갈 때는. 네, 달이나 화성에 가야 될 때는요. 정말 태양계 자체도 탈출하고 싶다 하면은 사실은 더 큰 속도가 필요한데 네. 이거는 지구에서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요. 보통 뭐 달에서? 전지 궤도 이상, 네, 다른 궤도에서 갈 때는 한 12.4km 정도의 더 추가적인 속도가 지구의 공전 속도에다가 추가적인 속도가 필요한 거죠. 총알이 한 초속 300m, 그렇죠. 500m 이 정도 나가는데 초속 11km로 날아가야 지구를 벗어날 수 있으니 어마어마한 속도인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저승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저렇게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빨리 가? 예. 그래서 우주 쓰레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중요한 점이 이제 위성이 임무를 다 하고 나면은요 그대로 남겨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처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겨져서 그 빠른 속도로 계속 돌고 있으니까.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전자제품들은 다 그 수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무 수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저궤도에서는 보통 한 3년에서 5년. 예. 물론 더 이상 한 10년까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지궤도는 좀 큰 위성들을 올리기 때문에요. 거기서는 한 15년에서 20년까지도 우리가 위성을 쓸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 이상 지나면 버려지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 궤도에 남아있는 수명을 저희는 이제 궤도의 잔존 수명 또는 생존 수명이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고도에 따라서 그 생존 수명이 좀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지구랑 가까운 곳은 수명이 잔존 수명이 짧죠. 왜냐하면 예. 지구랑 가깝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권 안으로 점점 빨려들어 오는 거고요. 멀리 있으면 그만큼 중력의 영향이 작기 때문에 떨어지기가 한참 걸리죠. 거의 900km에서 한 1000년 이상 1000년 남아있는. 이상이요? 네네. 그냥 혼자 돌고 있어요, 계속. 혼자 돌고 있는 아무도 거죠. 안 써도. 네. 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임무 수명보다 남아있는 잔존 수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 이걸 줄이는 것도 우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임무 수명은 끝났는데 잔존 수명은 남아 있는 걸 우리는 쓰레기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우주 잔해물을 처리할 때 이제 그 권고 사항들이 있는데 위성을 만들 때 다 쓰고 나서 버려질 때까지 그 기간을 가능하면 25년 이내로 좀 궤도를 조정을 해서 낮춰서 25년 이내에는 좀 떨어뜨려라라고 하는 권고 사항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돌지 말고. 너무 오래 돌지 않도록.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잔존 수명이 이제 오래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우주 잔해물들을 어쨌든 다 찾아내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네. 임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궤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결국엔 위성은 우리가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궤도에 갖다 놓아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어떤 궤도들이 좀 유용하게 쓰일까 그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가장 먼저 쓰이는 것이 이 태양 동기 궤도예요. 태양 동기궤도. 네. 그게 뭡니까? 태양 태양 동기. 동기 태양하고 궤도는요. 같이 돌아요? 태양 면에 그 위성의 면이 항상 일정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성은 지구 주위를 도는데요. 예. 그래서 궤도면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궤도면하고 태양하고의 각도가 항상 일정하게. 그러면 태양이 오는 빛을 항상 일정하게 받을 수가 있겠죠. 따뜻한 태양을 계속 받게 항상 빛이 나를 항상 어느 돌지만. 정도는 조도를 일정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봐도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일정하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인물, 특히 관측을 할 때, 지구를 관측을 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될 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찍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구를 주위로 도는데 지구도 이렇게 돌면 태양이 안 보일 때도 있고 보일 때도 있고 지구 뒤에 가 있는데 태양 뭐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항상 그게 가능합니까? 네, 항상 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궤도를 저희는 태양 동기, 특히 저궤도 영역에서 태양 동기 궤도를 만들어요. 예. 우리나라의 아리랑 위성들이 대부분 태양 동기 궤도거든요. 예. 지구를 관측하는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요 지금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위성의 궤도라고 보시면은요, 이게 저희가 궤도 경사각이라 하는데 거의 극지방이죠. 예. 북극에 네. 극지방을 통해서 이렇게 남극에서 북극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궤도를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하고요. 보통 한 600에서 800km 정도의 만약에 이 경사각이 한 97.5도 정도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태양 동기 궤도입니다. 이 궤도가 이렇게 만약에 지금 지구가 돌지 않는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이 모양 그대로 유지하겠죠. 예. 근데 지구는 돌잖아요. 예.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위성이 한 방향으로 계속 돌아도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우리나라를 관측했다가 다음에는 그렇겠네요. 네, 동남아시아도 관측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유럽도 관측을 할 수가 있고. 저 보라색만 타고 있으면 온 세계를 다 볼 수 있겠네요. 다 볼 수 있는 지구가 자전하니까. 네. 요 궤도 한 번씩 이 선은 다 지나가니까 네. 한번 도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의 고도에서는 위성이 하루에 한 16바퀴 정도 돌아요. 그러면은 지구 한 면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저 지구 전체면은. 예. 그래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하루에. 궤도 중에 하나가 태양 저 동기 보라색 궤도입니다. 궤도인데 저 보라색 궤도에서 그럼 저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앞을 보면 지구고 뒤를 보면 해가 있을 텐데 그 해가 항상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그 일정한 각도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네. 저 해는 네. 딱 요 위치로 떠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보내는 위성들은요, 예. 우리나라에서 통신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일정한 시간대에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에 온 정해지는 온 거죠. 세상을 다 한 번씩은 보니까. 보고 어느 정도 일정한 위치에 다시 그 시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오전 6시다라고 하면 오전 6시 때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좀 궤도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정지 궤도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지 궤도가 고도 36,000km까지는 우리가 발사체로 한 번에 못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보내냐면 저희가 전위 궤도라고 해서 천위 궤도라고도 하고요. 얘를 지구에서 저궤도에 먼저 올려놓고요. 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력을 줘서 저희가 이제 지구랑 가장 가까운 점을 근지점, 가장 먼 점을 원지점이라고 하는데 예. 추력을 줘서 올리는 거죠. 돌려요? 토원 궤도가 되겠죠. 처음에 원 궤도를 올렸지만 예. 그런데 얘는 이렇게 계속 돌아요. 만약에 속도를 유지하면은요. 예.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추력을 줍니다. 여기에서. 예. 그러면 더 멀리 돌아요? 근지점을 조금 더 높여요. 근지점을 조금 더 높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번을 해서 근지점을 더 높게 해서 원궤도의 정지 궤도를 만드는 거죠. 이걸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무궁화 위성 같은 경우 한 3번 정도 근지점 번을 해서 이렇게 정지 궤도를 만듭니다. 아니 그 박사님 근데 처음에는 저 노란색 선만 올리잖아요. 네, 처음에 이렇게 우리 올리죠. 힘이 없으니까 처음엔 조금만 올려. 네. 그래서 거기서 밀어요. 여기서 밀어요. 근데 추력을 제가 써서. 왜 그대로 돌질 않고 저 타원의 타원 궤도를 곡선을 향해서 미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왜냐면은 요 원지점을 고도 36,000까지 올리기 위해서요. 아. 저렇게 한 바퀴 타원형으로 돌고 이렇게 돌면서 제자리 네, 원을 만약에 이 찾아가는 거군요. 중간에 추력을 주면 어떤 궤도로 갈지 모르죠. 그래서 예. 보통 원지점 아니면 근지점에서 추력을 주고요. 예. 여기서 다시 한번 추력을 주면 이게 근지점을 또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궤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눈에서 지금 아래로 파란 점선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올라갔다가 지구의 중력을 받아서 이건 이제 내려오는 발사체가 여기 정도 올려줄 수 있겠죠. 예. 원궤도로 여기서부터 이제 위성에 추력을 써서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예.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왜 타원 다시 궤도지만 내려와요? 왜냐하면 어느 그냥- 정도 속도가 되면 그 궤도를 돌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정지 궤도까지는 더 많은 속도가 필요해요. 더 그래서 강하게 놨으면 더 멀리 갔겠으나 속도의 증분을 차츰차츰 올리는 거죠. 속도가 궤도를 충분하지 않으니까 저기까지 갔다가 지구의 그렇죠. 중력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데 오는데 타원으로 돌아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요걸 왜 설명을 드리려고 했냐면 이제 예.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우리가 정지 궤도에서 위성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걔네들도 한 20년 쓰면은 이제 버려지는데 네. 그 정지 궤도 영역은 굉장히 특별하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 경도대에 일정한 영역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는 위성이 있다가
다 써서 버려지면 그 궤도는 다시 못 쓰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위성들은 다 쓰기 전에 다른 궤도로 비켜줘야 그 다음 위성이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 위성을 어떻게 올릴까 할 때 이런 전이 궤도처럼 폐기 궤도로 아까 보시면 분사를 해서 궤도를 한 100에서 200km 정도 높여서 거기다 버리는 거죠. 네. 같은 원리라서 제가 이제 이걸 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이렇게 좀 특별한 궤도를 이제 계속 설계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폐기 이제 궤도의 무덤 궤도를 그러니까 저렇게 한번 낮추고 그럼 있는 애를 저렇게 데리고 내려올 때도 저런 원리를 쓰는 겁니까? 내려올 때도 쓸 수 있는데요. 정지 궤도에서 지구까지 데려오는 거는 더 많은 추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대부분 한 150km 정도 올리거나 살짝 내립니다. 거기만 피해서요. 살짝 올리거나 내리면 네. 어쨌든 정지 궤도에서 벗어나니까 네. 얘가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밑으로 내려오거나. 네. 밖으로 튕겨 나가지만 어쨌든 지구 중력권 안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저희가 그 물리 법칙이 케플러 법칙이에요. 케플러 법칙 좀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네, 케플러 법칙이 뭐냐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아까 위성이 지구 주변을 도는데 달도 마찬가지고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네. 이 행성의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게 인공위성의 궤도거든요. 이 행성의 운동을 보니까 행성들은 다 원궤도가 아니에요. 타원으로 돌아요. 맞죠? 타원 궤도를 돈다라는 게 우리가 알려진 거죠. 예. 타원 궤도를 도는 거니까 지금 지구에서 위성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성은 항상 타원 궤도를 돌아요. 완벽한 원궤도를 돌기가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근지점, 가장 먼 점을 원지점이라고 하고요. 예. 그 면을 우리가 궤도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네. 지구 적도에서 돈다고 하면은 적도면이 궤도면이 되는 거죠. 특히 지구 정지 궤도가 그렇고요. 예. 그러면 위성이 여기서 그린 케플러의 타원의 법칙로 보이는 이 타원처럼 이 궤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네. 아까 고도별로 차이가 나지만 이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게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이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여기 완벽하게 이 모양대로 움직이진 않겠죠. 않아요? 예. 네, 우리는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모양으로 그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돌까요? 그럼 어떻게 움직입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막 이러나요? 실제로는요, 인공위성에 굉장히 많은 힘들이 작용을 하는데요. 예. 아까 그 케플러에서의 말하는 그 타원은 실제로 지구하고 위성하고 둘만의 관계를 그릴 거예요. 그런데 우주 공간에는 사실 여러 가지 힘들이 더 존재하거든요. 그렇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섭동이라고 합니다. 섭동력이라고 해요. 섭동력. 네.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단어는.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저것 간섭하는 놈들이 많아. 네, 맞죠. 간섭하는 힘들이 작용하는데요. 예. 당연히 지구의 중력은 기본 잡아당긴 아까 만유인력으로 힘이 작용을 하는데 사실 지구도 완벽한 굴일까요? 지구요? 네, 우리가 정말 초등학교 때는 지구는 둥글다라고 배우죠. 그런데 모든 사지선다에서 완벽한 반드시 그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지구 완벽한 구가 아니고요. 네. 예. 실질적으로는 적도면이 좀 더 볼록한 반지름으로 따지면 21km 정도는 더 볼록하게 튀어나온 배가 나온 거예요? 배가 약간 나온 거예요? 거죠. 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지구는 완전히 평평한 게 아니라 산도 있고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태평양 바다도 있고 그러면 그쪽에서의 중력은 서로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중력 차이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잡아당긴 힘들이 다르죠. 지구를 돌 때 다 달라집니다. 그렇지. 네. 돌 때 덜컹덜컹하겠구나. 그렇겠네. 그래서 우리 비행기 타면 이렇게 터뷸런스 생기는 게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거는 좀 대기의 영향이고요. 네. 그건 아니겠지. 예? 너무 재밌는데. 근데 대기로 인한 힘도 위성에 작용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 대기의 힘이요. 예. 그리고 태양의 중력도 있고요. 달의 중력도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태양 복사압이라고 해서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풍들도 위성의 외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 이거 이제 저희는 인공위성이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요. 예. 그럼 사실은 궤도에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어디를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얘네들을 알아내는 작업들을 하는 게 바로 이 우주 물체를 감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지 선처럼 저렇게 띠용띠용 이렇게 움직입니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거는요. 예. 조금 과장된 네, 그림이요? 과장되긴 했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위성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움직여요. 네, 이렇게 실제 궤도라고 하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위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상에서 또는 우주에서 관측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관측 센서마다 얘를 바라보는 그 정보를 주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예. 그걸 저희는 이제 에러라고, 메저먼트 에러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오차 범위가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실제하고 우리가 측정한 거하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럴 수 있겠죠. 그걸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평균적인 값을 평균적인 운동을 계산하는 경우가 저희는 평균 궤도라고 부릅니다. 박사님, 근데 하나 좀 황당한 질문인데 네. 댓글창에도 그게 있는데 적도 부근이 좀 더 튀어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자전을 계속해서 네. 계속 돌다 보니까 이렇게 배가 나온 것처럼 그래서 적도 부분이 훌라후프 이렇게 한다. 훌라후프 하듯이 네, 영향이 있을 그렇게 수 볼 수 있죠. 있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도니까 네. 거기만 그러니까 자꾸 배가 나와. 자전축에서 항상 제일 머니까. 한복 맞답니다. 예? 네. 그래서 중력의 영향이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위성의 궤도를 알려고 하면 결국엔 우리가 관측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관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얘가 아까 케플러 궤도를 운동을 하니까 사실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예. 네. 물론 아주 자세하게 정확도를 높여서 아주 정밀하게 관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이 천체의 운동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거죠. 예. 달의 움직임, 화성의 움직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그래서 위성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그걸 저희가 이제 궤도를 결정한 다음에 예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 그리고 한 번 계산해서 가면 거기서 계속 돈다면서요. 어디 멀리 안 가고 애들이. 그러니까 예상한 수준에서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럴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물체의 궤도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얘가 언제 어디에 있을까? 그렇지. 그렇지. 눈으로 맨날 보는 게 아니니까. 네, 지금 관측했을 때는 분명 여기서 보였는데 예. 그럼 요거 관측한 값을 가지고 다음 날 내일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네. 네, 왜냐면 위성은 계속 돈다고 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불확정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사실 이 궤도 예측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궤도 예측. 네. 저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박사님 같은 전문가들만 하는 거겠죠. 근데 어차피 도는 지구 자전 속도 알고 다 알면 알면은 네, 오차가 나올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물리 하면? 지구과학에서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257년 후에 저 녀석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 저 녀석이 그 사이에 망가지지만 않으면 여기 있을 거야가 계산될 것 같은데 대략은 계산될 수 있죠. 거기에 오차를 주는 요인들이 많기 뭡니까? 때문에 섭동자식들. 아까 섭동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섭동력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모사해서 모델링 할 수 있느냐가 궤도 예측의 궤도 모델에. 결정과 예측의 이제 중요한 거기서부터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등 수학이 되는 거구나. 변수. 네네. 그러니까 예를 그때부터 들면 이제 변수가 수치 적분도 하고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떤 게 주로 예를 들면 이런 게 변수야.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의 중력장, 대기의 밀도, 그리고 태양과 달의 그 중력장, 태양 복사합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는 거죠. 그건 너무 많은데요? 그런 섭동력들을 아까 F는 MA라고 간단하게 수식을 썼지만 거기에 이제 계속 하나씩 섭동력이 붙는 거죠. 그러면서 힘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그걸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인공위성의 궤도를 알아내는 일들을 우리는 우주 상황 인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주 상황 인식. 예.
얘가 어디 있는지를 알자. 네, 그렇죠. 어떤 상태인지 상황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네. 우리가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에 얼마나 많은지 또 우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들을 알아내야 되는데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탐지하고 식별하고 그리고 목록화해서 얘네들을 유지를 해야 그 다음에 어디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예측해 나갈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걸 이제 저희는 우주 상황 인식이라고 하고요. 예. 최근에는 이게 이제 우주 영역 인식, 우주 교통 관리까지 가는데 오늘은 여기 단계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우주 상황 인식 아까 탐지, 추적, 식별, 목록화라는 그 단계들이 있다고 이제 한번 예.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탐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관측하는 거, 관측. 망원경. 관측하는 망원경이든 예. 뭐 레이더든 그렇습니다. 네, 인공위성이 인공위성을 관측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럴 저희는 이제 관측 인프라라고도 하고요, 관측 장비라고도 합니다. 탐지를 하고 추적하고 정밀 추적하는 이런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여기 보이는 광학, 레이저, 레이더 이런 장비들이 있어요. 사실 상황 인식은 군사 용어에서 오긴 했어요. 네. 어떤 상황을 인식한다라는 거. 중요하죠. 거기에 이제 우주까지 그렇죠. 해양 상황 인식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네, situational awareness.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우주로 되어 있고 예. 우주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그런 관측 인프라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관측 인프라가 있습니다. 오. 제가 이름을 보여드렸는데요.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아울. 네, 아울렛. 올빼미. 네, 올빼미. 그거 뭐 또 약자겠죠. 네, 네, 또- 뭐에 네, 뭐 옵티컬 이런 거 와이드 좋아하시더라고. 필드. 지나가보다 네. 네이밍 좋아하시더라고. 네, 옵티컬 와이드필드 페트롤 네트워크의 약자를 저희가 했고요. 예. 결국엔 이게 망원경으로 우주 물체를 음. 관측하는 일들을 하는 건데요. 아까 여러 개의 망원경들을 보여드렸는데 예. 이게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도 빌려다가 쓰는 아니요, 거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한국천문연구원이 만들었습니다. 요 망원경 자체를 다? 네, 다. 아, 그리고 전체 운영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디에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첫 번째 설치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몽골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몽골. 네, 몽골, 모로코, 2호기, 3호기가 이스라엘, 그리고 4호기가 미국 그 애리조나 레몬산에 있고요. 그다음에 5호기가 우리나라 보현산 예. 천문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는 저희가 한국천문연구원 본원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용도로 해서 이제 같은 모양이 한 6개가 있는 거죠. 근데 경도대를 좀 다르게 하면 우리나라가 날씨가 안 좋았을 때 또는 예. 우리나라가 밤일 때 다른 나라는 낮이거나 이렇게 어쨌든 잘 시차가 볼 수- 있을 수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관측의 횟수를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이걸 우리나라에서 다 짓지 말고 다른 나라도 다 이런 게 필요할 테니 네. 그냥 공유 오피스처럼 우리는 우리 것만 쓰고 미국 거 데이터 좀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그런 국제 협력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성이 아까 계속 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돌고 있는 전 세계를 다 도는데 우리나라에만 망원경이 있어가지고는 관측의 횟수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런 우주 상황 인식, 우주 감시에 대한 네트워크들을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아직은. 제가 이거 좀 중요한 자료고요. 귀중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예.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아까 아울렛이라고 하는 망원경으로 위성을 예. 관측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와. 저게 밤하늘에, 우리나라 거예요. 별들이 보이고요. 여기 저기에도 특히 우리 와. 조금 이게 의미 있는 거라 저희가 액자로도 만들었는데요. 예. 우리별 1호가 지나간 궤적입니다. 저 직선으로 된 게? 네. 아, 저거는 뭘 꼬리를 남긴 게 아니요, 아니고 그런 게 아니요. 위성이 점점점을- 지나가는 궤적을 망원경을 통해서 예. 노출을 주면 저렇게 저희가 선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아. 위성이 지나가는 길이 보이는 길을 거죠. 실제로 보이는 사진 찍으면 사진이 저렇게 나온다는 네, 얘기죠? 사진이 저렇게 나오는 우리가 거예요. 점선 그어놓은 것처럼. 네, 저희가 점선은 이제 저희가 카메라의 셔터를 찰칵찰칵 하는 것처럼 초퍼를 둬서 예. 찰칵 네, 그렇게. 계속 이제 노출을 줬다가 그러니까 하면 네, 닫았다가 하면 어. 이제 이렇게 스트릭. 왜냐하면 저희가 한 선으로만 나오면은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어느 시간대에 이걸 딱 관측을 하면 네. 얘가 어느 시간대에 이 위치를 지나갔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냥 선으로만 나오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저기도 그래서 그냥 사실 선으로 나왔잖아요. 여기는 선이 미세하게 점점점이 있어. 점의 점점점. 길이가 점의 길이가 다 차이가 나요. 아, 실제로는. 아, 그래서 이동 방향이 지금 위에서 아래인지 아래에서 위인지가 잘 그렇죠. 보인다는 네네. 거죠? 그거를 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선의 길이가 긴 데서 시작해서 점점 좁아지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카메라에 노출의 그 간격을 조정을 조절했구나. 해서 네. 아하. 그래야지만 어느 방향에서 시작을 해서 어느 쪽으로 날아가는지 예.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뒤로 갈수록 그 점선이 짧아져요? 짧아지는 거죠. 네. 이건 상식입니다. 이거. 네. 왜 뒤로 갈수록 천문 사진 짧아져? 딱 보고 야 이거 얘가 이쪽에서 일로 온 거냐 이쪽에서 일로 온 거냐 라고 물으면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박사님 이러면 안 되고 네. 위로 올라갈수록 선이 짧아지는 걸로 봐서 위로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뒤에가 있다는 꼬리가 거죠. 긴 것처럼 네, 꼬리가 사실 긴 이게 데가 이제 뒤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휠을 돌리거든요. 아.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휠을 돌리는데 휠이 어느 정도 안정된 속도까지 날려면은 어느 정도 속도가 날려면은 처음에는 처음에 천천히 가속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가속이 되는 구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스타트 되는 구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약간 착착 도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느리다 요게. 처음에는 이제 휠을 돌리는 이제 그 구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카메라 돌리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하루 네. 종일 뻥튀기 튀기면 어떤 게 제일 먼저 튀긴 거게 그러면 약간 습기 있는 거야. 그런 거네. 얘가 좀 처음 튀긴 것 같네. 이제 이 느낌. 알겠습니다. 옆에 잠깐 하나 더 보시면은 아까 정지궤도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건 정지궤도 영역을 찍은 겁니다. 아까 저 궤도에서의 선하고는 좀 다르죠. 얘는 정지궤- 점으로 보이는 거죠. 왜 그래요? 얘도 그 무슨 총알보다 더 빠르게 돌고 얘는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정지궤도라고 했으니까 우리랑 같이 도니까 같이 계속? 돌아서요. 네, 얘는 우리가 노출을 주면 이렇게 거의 비슷한 영역에 찍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아예 고정된 건 아니고 살짝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선으로 저희가 구분을 그럼 할 수가 얘는 있죠. 항상 우리랑 같이 도니까 항상 하늘에 보면 그 자리에 거의 있겠군요. 비슷한 네, 항상. 그렇죠. 아. 네. 그런데 요런 이제 망원경으로 촬영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요. 예.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무궁화 위성 5호인데요. 5호 주변에 다른 위성들이 있는 궤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얘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거기서 살짝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그린 거고 지나가는 궤적을 그린 거고요. 그 경도 때 지금 113.1 그 동경 113.1도에 우리가 무궁화 위성 5호가 있었다고 하면은 예. 그 주변에 보시면은 지금 다른 위성들이 위치해 있죠. 저거 빨간색도 다른 위성이 네, 다른 그거예요? 위성이 지나가는 지나가는 궤적을 네, 선을 선이에요? 보여. 네. 왜 이걸 저희가 보냐면 어머나. 이 러시아 위성이거든요. 라두가 위성이 예. 근접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저렇게 가고 있어요? 네. 저 왼쪽에도 네, 팔라파도 사실 의도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그 근처에는 다른 위성들하고 비슷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저게 움직이면서 실제로는 어느 정도 거리예요? 이게 경도대로 하면 한 0.1도 정도고 얘네들이 보통 저희가 0.1도, 0.05도 사이에 굉장히 빼곡하게 위치해 있거든요. 0.1도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36,000km에서의 약간 1도니까요. 예. 36,000km면은 360도로 나누면 360도니까. 되겠죠? 네. 1도가 100km니까 1도가 100km입니다. 0.1도? 그러니까 그 1도가 원줄로 100km? 계산을 해야죠. 전체 원줄로. 36,000이 원주가 정지 아니라? 궤도에서 네. 36,000km는 고도고요. 네. 거기에 대한 원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구 만지지 그래서 말고.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정지 궤도에서 한 30km 이내로 들어오면 위험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저궤도에서는 한 뭐 100m, 뭐 100km 이내로 들어왔을 때 이제 위험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한 3km 이내면 위험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거의 귀를 맞춘 거지. 예. 제가 이제 궤도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아는 중요한 그 관측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예. 결국에는 이
궤도들을 관측을 함으로써 그 위성이 제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잘 우리가 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궤도에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요 차트도 제가 좀 특별하게 최근에 제가 이제 우주안보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라서 네. 가져왔는데, 북한이 만리경 위성을 발사했어요. 네. 네, 그 만리경 위성을 찍은 게 지금 요 아울렛이라고 하는 망원경으로 찍은 게 요 사진입니다. 점점점이네. 저 네. 위에서부터 밑으로 여기, 갔나 네, 보네. 그렇죠. 위에가 그렇죠. 길고. 그렇죠. 그렇죠.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떨어지는, 우하향했지. 네, 움직이는 방향이 되는 네. 거죠. 물론 근데 여기는 지금 위성의 요 궤적이 여기 시작인데, 여기 항상 뭐 여기서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별자리들을 다 보고 실제적으로 이제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알아내는 거고요. 그런데 이 만리경 위성을 찍었는데 실제로 처음에는 얘가 운영을 하는지 정상 작동을 하는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예.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네, 그걸 관측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 보통 운영하는 위성들은요, 네. 우리나라 아리랑 위성이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그냥 궤도에 두면 관측을 할 때 계속 다른 쪽을 관측할 수 있어요.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지구의 중력장에 의해서 점점 고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예, 했잖아요. 예. 자연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가 원하는 궤도를 5년 동안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추력을 줘서 조금씩 궤도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리경에서 그런 궤도 조정의 흔적을 저희가 이제 찾아낸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위성이 동작을 한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궤도를 분석함으로써 위성의 상황들을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죽은 애인지 그렇죠. 얘가 가동 중인지를 가동 그걸 알 수 있다. 중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움직이는 거지. 안 네. 그랬으면 그대로 돌면서 조금씩 밑으로 떨어질 텐데. 그렇죠. 그런 것도 보는군요. 네, 그냥 굉장히 북한한테 중요한 물어보면 부분 중에 근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죠. 네,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게 야, 많네. 네. 이거 되게 신기한 이거는 정말 특수한 분야구나. 네. 네. 그런데 제가 하나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예. 이제 아까 저궤도 위성들도요. 아까 궤도를 결정하고 이렇게 예측을 해서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저희가 찾아내는데 예. 이런 관측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아울렛으로 한 5개 정도 설치를 한 게 다거든요. 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겠죠, 뭐. 네, 미국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사실 별도로 우주 감시를 하고 있어요. 예. 유럽도 따로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우주 진입국들은 대부분 미국의 공개된 자료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것도 열심히 보다 보면 원래는 위성이 뭐가 움직이는지 하여튼 지구 근처에 뭐가 도는 걸 보는 거잖아요. 네. UFO도 보는 거 아닐까? UFO가 나왔으면 여기서 제일 먼저 알겠네. UFO에 대한 질문도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뭔가 관측이 항상 됐는데 보니까. 이게 위성인지 UFO인지 그렇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그냥 이거는 두둥. 네. 드디어 밝혀지는 진실. 야, 보통 우주의 비밀이. 하시는 분들이 예. 이거 스타링크가 떨어지는 걸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위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럴 때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어떤 경우는 그 바닷가에서 네. 보통 조명탄 쏘잖아요. 예. 그때 반짝할 때. 예. 그거를 촬영하시고 이게 조명탄인지 모르고 이게 뭔가 UFO 같다 아니면은 위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조명탄이 분들도 이러면서 딱 이렇게 떨어지는 궤도가 있습니까? 조명탄이? 아니요, 조명탄은 거기서 반짝하고 없어지잖아요. 네. 반짝하니 멀리서 보면 멀리서 보면 네. 뭐가 반짝했다가 없어지니까. 네. 그런 오해의 소지들도 좀 있더라고요. 예. 사실 그 중요한 좀 이제 얘기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궤도를 알 때 이게 정말 위성인지 아니면 유성체인지 또는 UFO인지 뭔가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궤도를 뭔가 계산하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네. 누구나 계산해서 이거는 UFO야라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해버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검증된 데이터를 확보해서 분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박사님 그래도 예를 들면
뭐가 도는데 항상 보이는 게 있는데 얘는 그래 러시아 거, 얘는 우리 주위에 있는 러시아 거 이렇게 아는 애는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애가 관측이 됐어요. 네. 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UFO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온지 모르는 저 괴상한 물체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UFO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UFO 자체는 우리가 식별되지 않은 물체를 그렇습니다. UFO라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약간 그런 외계인 뭐 이런 UFO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알려지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인공 우주 물체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정찰 위성 같은 경우는 공개된 그럴 수도 정보들이 있고.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레이더로 관측을 했는데 위성이 지나간 흔적이 보인다. 그런데 공개되진 않았다라고 예. 하면 다른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위성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궤도를 하면 지금 우리가 배웠듯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비슷하게 돌잖아요. 예를 들면 대략 예상된 경로를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 수는 없는데 하고 하는 이상한 궤도로 도는 것도 그래.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러시아도 이렇게 돌고 네. 우리도 이렇게 그럼 돌고 다 위성이 이렇게 돌잖아요. 아니죠. 근데 네네. 갑자기 어디 이렇게 도는 애가 있어. 그럼 이제 위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UFO잖아요. 그게 바로 UFO. 네, 그런 것도 관측된 적이 네, 있습니까? 그걸 관측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쉽네. 그런데 제가 관측된 정보 중에서 하나 예. 이상한 거 있었어요? 저희가 이거는 의도적으로 저희가 관측을 했기 때문에요. 네. 그걸 한번 제가 분석했던 걸 한번 두둥. 가져와 봤습니다. 두둥. 사실 이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자료긴 하죠. 두둥. 예. 이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랙이라고 하고요. 예. 위성이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데요. 예. 물론 이건 이제 굵기는 저희가 이제 인식하기 쉽게 이제 색깔로 표시를 한 건데 작년 1월 9일에 우리나라 근처에 떨어졌던 나사의 ERBS라는 위성이 있었습니다. 네. 얘네들이 이렇게 위성이 떨어질 떨어진 때요. 거예요? 네, 예. 위성이 지구로 추락을 했는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를 지나가서 떨어졌죠. 예. 떨어지는 궤적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관측을 준비를 하고 또는 이제 일반인들도 휴대폰으로 많이 찍으셨어요. 예. 어떻게 위성이 지나가는 모습으로 이거 굉장히 귀중한 자료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 자료라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오. 네, 이게 지금 잘 아니구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요. 요게 지금 이쪽에 보이는 네. 우와. 뭐가 여기는 지나가네요? 지금 서울의 신촌 연세대학교 교정 예. 아니고요. 지금 뭐가 지금 빨리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이야, 제가 진짜 조금 빨리 돌리면 예. 이때가 오후 1시 때여서 태양이 우와. 남중했을 때예요. 와, 저거 와. 네. 이게 저건-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고 저게 지금 떨어지는 위성이에요? 네, 떨어지는 위성을 우와. 찍은 영상입니다. 왜 떨어져요, 저 위성이? 저거? 추락 중인 거예요? 네, 추락 중이었던 거죠. 오. 우리나라로. 네. 와. 그래서 작년 1월 9일에 우리나라에서 안전 문자가 날아간 적이 있어요. 아. 대국민 안전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우주 물체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안전 문자를 보낸 건데 이야. 다행히 피해가 입진 않았습니다. 근데 위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게 위성이 아니라고 했으면 사실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났을 저건 수 완전 있겠죠. 보기에 UFO 아니면 미사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난 네, 저거 훨씬 더 봤으면 빨리. 그냥 공군기가 뭐 멀리서 가나 그거 그렇죠. 보였을 근데 텐데. 비행기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아, 지나가기 빨랐어요. 때문에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위성인지를 알 수 있냐면 예. 저희가 분석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요. 이 위성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얘가 어디쯤 떨어졌을까라고 할 때 이런 궤적을 돌는 이 거예요. 궤적을 지나서 네. 그랬을 테니까. 아. 실제로는 어디 떨어졌습니까? 대략 이 정도 이 범위 안에서 들어갔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예측을 하는데 바다에. 이게 어떤 잔해들을 우리가 발견한 건 아니라서 예. 보시면 요거를 이제 서울에서도 관측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와. 지구에도 제주도에도 잔해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측한 것과 실제로 관측이 되면서 예. 이게 인공 우주 물체고 이게 ERBS에 잔해가 떨어지는 게 맞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거의 다 예상이 됩니까? 떨어지고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한반도 주위에 우주스리가 그때 말씀하셨듯이 다 쓴 애들이 힘을 못 받고 돌다가 이게 조금씩 내려오면서 이제 한 번씩 지구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관측이 돼요? 대부분 다 관측이 되지는 않고요. 예. 특히 놓치는 이제 것도 있어요. 놓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관측해서 궤도력을 확보를 했을 때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오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서울 한복판에 떨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네. 그럼 우리 다 피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한 인공우주 물체 추락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이번에 예. 작년 1월에도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예. 항공기, 선박 다 운항 중지시키고 그 예. 시간 동안에 아까 그 떨어지는 시간 동안에 중지시키고 그다음에 문자도 보내서 사람들한테 인식도 시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뭐 소방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어디 신촌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특정하기는 어렵죠. 아까 제가 궤적을 보여드렸지만 뭐 방향만 대충 하는 거죠. 인도양부터 해서 태평양까지 다 걸친 궤도가 예측 범위이기 때문에 예. 사실 굉장히 예측하는 건 어려운데요. 특히 이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추락 위험 그 확률이 높았던 사례고 사실 굉장히 드문 사례였죠. 저희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고요. 네. 결국에는 위성이 많아지면서 우주 쓰레기들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요 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에는 인공위성들이 운영하는 인공위성이 한 10%, 네. 나머지 90%가 우주 잔해물이었어요. 우주 쓰레기. 그런데 전체적인 숫자도 늘고 그리고 운영하는 인공위성들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네. 특히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올해까지 한 6,600개가 발사가 됐어요. 저게 14,000개 중에. 네. 아주 그냥 주범이라면서요. 네, 우선은 이 우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위성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인공위성의 비율이 거의 한 35%로 늘어났습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늘어나고 운영 중인 위성들도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주 쓰레기의 문제도 중요해지고 그리고 운영하는 위성들끼리의 서로의 충돌 위험을 낮추는 것도 중요해진 거죠. 네. 저거는 진짜 나중에는 너무 많아지면 탄소세 막 내라고 하듯이 우주 쓰레기세를 내라. 그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천문 관측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거 짜증 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천문 지상에서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천문을 관측하는 쪽에서는 사실 위성이 지나가는 궤적들이 같이 찍히는 거죠. 영상에 별일 앞에. 예.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별 앞에 그 찍히는 위성들이 어떤 위성인지 알면 사실 궤적을 알기 때문에 그 궤적을 빼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그 국제 천문 연맹에서도 어둡고 조용한 하늘에 대한 의제들을 유엔에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10,000개 중에 지금 10,000개가 돌아다니는데 6,000개가 스타링크 거라니까 한 60%잖아요. 그 머스크한테 우주 쓰레기세를 내라. 보유세. 중과세를 해요. 중과세를 매겨야 된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동차, 비행기 이런 교통수단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규제나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네. 이제 우주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물체들을 관측을 하고 아까 떨어지는 위험들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네. 조금 초반으로 돌아가면 예. 위성의 궤도를 어쨌든 정확하게 알고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지만 떨어지는 것도 알고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충돌하는 위험들도 우리가 알 수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네요. 네, 위성들이 어떻게 서로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 요 논문을 제가 하나 잠깐 가져왔는데요. 예. 두 물체가 사실 충돌한다라는 거는 근접하는 거잖아요. 거의 부딪히는 거거든요. 네. 한 10m 정도라도 떨어져 있는데 내가 얘네들의 위치를 정확하게만 알고 있다면 피해갈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어떨까요?
피하기가 어렵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물체들이 지구 궤도상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 위치 정보를 확보하느냐가 궤도의 충돌 확률을 낮춰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러겠죠. 그런데 사실 이건 조금 보기에는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아까 광학이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네트워크들도요. 이 충돌 확률을 낮출 만한 정도의 정밀도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인공위성은 우리나라 운영을 하니까 잘 알아요. 그런데 다른 뭐 우주 쓰레기라든지 다른 나라 위성의 궤도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겠죠. 네. 우리나라 위성은 그래도 한 뭐 정밀도를 따지면 요 스튜디오 안에 있다라고 예측을 하면 어느 정도 여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예.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다른 나라 우주 물체의 궤적은 뭐 서울 어디 한복판에 있다 정도로밖에 예측이 안 되는 안 거죠. 된다. 서로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별로? 네, 서로 관제센터 공유- 비행기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항공교통관지처럼 우주교통관지에 대한 개념이 지금 도입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운영하는 위성들끼리 서로 궤도 정보를 공유해서 정확한 궤도를요. 그렇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만약에 이 궤도 정보를 정확하게 몰라요. 음. 한 정밀도가 한 1, 2km 차이 나고 예. 그리고 한 10km씩 차이 나는 정보를 가지고 그냥 공개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물체들끼리 서로 충돌 위험이 있다라고 계산을 했어요. 일반인 또는 관련된 그 계산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해봤다라고 하면 예. 그걸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그 위성 믿겠죠. 운영하는 사람들이 믿어서 그걸 회피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그렇겠네. 어렵죠. 예. 네, 사실은 이런 위성 궤도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관리돼야 되고 신뢰성 있는 검증된 정보로 해야 되는 게 네, 굉장히 네.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과거에는 사실 다 계산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예경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도를 높게 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계산해보고 우리나라 아리랑 위성 위험하대, 우리 별 위성 위험하다라고 해버리면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쓸 수 없죠. 그런데 위험도를 높이는 그래서 한국천문연구원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도를 예. 검증하고 신뢰도를 갖고 있는 네. 데에서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 기상청, 뭐 태풍의 위험. 네. 얘기하듯이. 네, 저희가 구름이 좀 이상해 일반인들이 그냥 이렇게 잘 관측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일반 정보들 바탕으로 해서 태풍이 올 것 같아 아니면 뭐 폭우가 올 것 같아 예. 이거를 뭐 대국민 예경보를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네.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중요하고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천문연구원이 할 일이 많다. 네, 할 일이 박사님도 많습니다. 할 일이 많다. 네. 그래서 사실 요 차트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고요. 예. 지금 우주감시 네트워크가 지금 미국하고 유럽들이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 이제 네트워크를 깔고 있어요. 예. 레이더, 망원경, 레이저, 그다음에 위성 기반으로도 많은 감시 네트워크들을 갖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만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 네트워크로. 공유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고 예. 사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우주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 발사체 개발, 예. 인공위성 개발 이게 많이 하죠. 예. 근데 인공위성의 숫자가 늘어나면 관측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관측 센서도 많이 필요하죠. 관리도 산업이 될 수 있다. 관리도 산업이 되고요. 요 뒤에 차트는 민간에서 레이더를 설치하고 망원경을 설치해서 우주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예경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측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한 나라가 다 설치할 수 없으니까 기업들이 레이더나 광학 망원경들을 설치해서 정보들을 파는 거죠. 아니 민간에서도 저렇게 저걸 관측하고 그걸 사업화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이스X의 그 스타링크 위성들이 굉장히 우리가 그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끈 예, 대표적인 그런 것처럼? 사례잖아요. 네, 이런 민간 업체들의 우주 감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업들도
그런 뉴스페이스 시대를 견인하고 있어서요. 아니 박사님도 나오셔서 창업해가지고 한국천문연구원을 파세요. 좋은 생각이지. 내가 보기엔 한국천문연구원을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낍니다. 제가 마지막에 사실 요점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서 네. 제가 이제 궤도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글로벌 이슈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우주 상황 인식, 우주 교통 관리라는 개념이고 예. 결국에는 이런 개념들은 우주 물체들이 많아지면서 인공위성이 많아지면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이슈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좀 제가 붉은색으로 써 있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아까 그런 궤도 공유해야 된다. 검증되고 정보를 신뢰성 있는. 공유하는데 아무거나 공유하면 안 되겠죠. 네. 신뢰성 있는 검증된 정보들이 아하. 수준 높은 협력에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자기 직장을 사랑하시네. 최 실장님은 예산을 예를 들면 한 200억 정도 나라에서 그냥 준다. 언더스탠딩 잘 봤다. 어. 땡큐 하고 주면 뭐 할 것 같아요? 천문연구원에서 좀 필요한 거 있어요? 작은데요? 아, 너무 작대. 너무 그거 작대.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 친구야. 택도 없다. 200억은 나도 있다. 뭘 더 해야 좀 됩니까?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아까 제가 광학 망원경만 설명을 드리고 시간상 제가 조금 생략한 부분은 다른 관측 인프라들인데요. 예. 망원경은 실제로 비가 오거나 음. 낮에는 관측이 안 됩니다. 그럼 뭘로 해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레이더예요. 레이더 관측. 전파 관측을 해야 됩니다. 전파로 하면 뭐 비가 오거나 낮이거나 그렇겠네요. 관계없이 24시간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중요한 거는 망원경은 사실 이렇게 망원경을 마운트를 움직여서 예. 그 위성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대략 위치를 해놔야지만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초기 정보가 없으면 관측이 어렵다는 그러네요. 얘기겠죠. 그러네요. 그럼 그 초기 정보를 줄 수 있는 장비는 레이더 장비입니다. 레이더 장비는 좀 광범위하게 쏴서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미확인된 것들 그런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비싸요? 우리가 보통 레이더 하면 미사일 탐지 예. 많이 언급하잖아요. 이건 우주 물체를 감시하는 레이더가 필요한 거죠. 지금 미국과 유럽 등이 그런 레이더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스페이스 펜스라고 해서요.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쿼잘레인 군도에 거의 한 2, 3조 가까이 된 우주감시 레이더를 설치해서 2, 3조? 와. 네, 들여가지고요. 태평양 한가운데 그 우주감시 레이더를 설치해서 전 지구에 있는 우주 물체를 감시하겠다라는 목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운영 중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레이더가 있다 해도 거기 한 나라만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럼 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도 각각 장비들을 이용해서 예. 같이 관측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우주감시 레이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이걸 보시면 저 레이더 감시 장비 꼭 필요하답니다. 그래, 괜히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합시다. 그래, 관측해야 된다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천문연구원의 최원정 실장님 얘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궤도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배운 것 같네요. 오늘 상식도 늘고 요거 고등학생들이 봐도 이게 시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고급 영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